오늘은 지형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46쪽, 47쪽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습지는 19쪽을 여러분 보면 됩니다. 자, 지형이란 여러분 지표면의 다양한 기복의 상태, 굴곡의 상태를 얘기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이 다양한 지형에 맞는 생활 양식을 서로 이제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먼저 산지 지역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본다면요. 이 산지 지역은 특징이 경사가 굉장히 급하고 이제 높이가 높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 살기에 좋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다른 평야 지역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평야 지역보다는 살아가기가 조금 힘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왜냐면 경사가 급하고 고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조금 다른 이들만의 생활 양식을 이제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 자, 경지를 개간해서 밭농사를 한대요. 여러분 밭농사 하면은 주로 어떤 작물들을 많이 기르는 게 밭농사일까요? 고추 농사, 아니면 마늘을 기르기도 하고 옥수수나 감자를 기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특히 이런 이 산지 지역 같은 경우는 옥수수나 감자 같은 작물들을 많이 재배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작물이 좀 서늘한 기후에서도 잘 자라고 또 쌀 대신에 사람들이 먹었을 때 이 탄수화물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옥수수와 감자를 참 많이 기릅니다. 여러분 강원도 하면 어떤 게 많이 떠올라요? 어떤 농작물? 감자가 떠오르죠. 자, 왜냐하면은 우리 강원도 역시도 산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산지 지역에서 과거에 실제로 감자를 많이 키웠고 지금도 많이 키우고 있어요. 이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감자가 많이 생산됐는데도 불구하고 판매가 저조하자 그 강원도지사 께서 이제 이거를 SNS로 홍보를 해가지고 한 상자에 5,000원 되는 감자를 팔기도 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거든요. 우리 강원도 역시도 산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감자를 기르는 밭농사를 주로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논농사는 뭘 기르는 걸까요? 논농사는 벼를 기르는 거거든요. 근데 논은 여러분 모내기 하는 걸 보면 좀 달라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뚝이 있고 가운데 물을 이렇게 가두어 놔요. 그쵸? 한 종아리 중간 정도까지.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모를 이렇게 하나씩 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바로 모내기라고 하는 거죠. 즉 벼는요 물을 되게 많이 필요로 하고 높은 기온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도 낮아지고 또 물을 이렇게 평평하게 가두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산지 지역에서는 이 벼농사를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밭농사를 주로 하는데, 근데 어떤 산지 지역은 벼농사를 할 수 있는 기후 조건이 잘 갖춰진 곳이 있어요. 땅은 경사가 져서 이런 벼농사를 하기가 힘들지만 기후가 아주 좋아.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산지를 좀 다른 형태로 변형을 해가지고 논농사를 지어볼까? 왜냐면 여기는 기후가 벼농사를 짓기에 알맞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식이 감자가 아니고 쌀이잖아요. 왜냐면 작은 양을 먹어도 사람들이 이제 배가 부르기도 하고 동일한 면적 대비 생산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벼를 많이 기르는데, 자, 이런 산지 지역에서는요. 이제 벼를 기르고 싶다. 그럼 평평한 땅을 만들어야 하니까 땅을 이런 식으로 깎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 중간에 평평한 땅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원래 여기에 덮고 있던 땅 흙들이 이렇게 없어지면 이렇게 나머지 계단식 모양의 땅만 남게 되죠. 이런 형태의 논을 계단식 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단식 논.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계단식 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산지 지역에서 볼 수 있다. 이거 보면 참 인간이 대단하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산지 지역의 주민 생활을 보면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고산 지역의 주민 생활이 나와 있어요. 특히 아까 봤던 밭농사도 여의치 않고 벼농사도 잘 안 되는 곳, 이런 곳들은 주로 가축을 기르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특히 라마, 알파카, 야크 이런 가축을 사용하고요. 이런 가축은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또 운송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동물인 거죠.
자, 열대고산 기후는요, 1년 내내 봄과 같은 따뜻한 기후가 나타나요. 이런 기후를 우리가 상춘 기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회적한 날씨, 다른 열대 지역의, 그러니까 저위도 지역의 평지는 매우 무더운데 높이가 높은 고산지대는 봄처럼 항상 온화한 날씨가 나타나니까 이런 지역에 인구가 밀집하게 되고 이런 지역에 고산 도시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진을 보면 우리가 전에 봤던 이 고산 지역 사람들의 어떤 그 지금 의복을 보면 이 라마의 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라마 역시도 이 고산지대에 잘 적응한 동물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도시도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고도가 높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도시들이 바로 고산 도시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지역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해서 관광 산업이 발달한 도시도 많은데 특히 우리나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산지도 여러분 스키장 이런 곳 산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키장은 여러분 경사가 있어야지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평지에선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이 강원도에 스키장이 많이 분포한 이유가 바로 이런 산지가 많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을 활용한 관광산업도 발달이 되어 있고 혹은 지하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산지라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 무연탄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철광석 이런 것들을 캐내는 이제 광업이 발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광업은 산업의 한 종류인데 이제 지하 자원을 채취해서 뭐 가공하는 그런 산업을 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영월이나 태백 이런 지역이 대표적인 이런 광업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바로 평야 지역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산지는 아까 인간이 거주하기에 아주 편하진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거주가 힘들다. 반대로 평야는 어떨까요? 평평하게 넓은 땅이 있으면 사람들이 농사 짓기도 편하고 이동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과거부터 인간이 주로 거주했던 곳은 이 평야 지역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특징을 한번 보면요. 이제 해발 고도 높이가 낮고 평평해서 인간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지역이고 특히 하천 주변의 토양은 굉장히 비옥하대요. 왜냐하면 하천이 이렇게 흐르면서 이 하천이 이제 이런 뭐 토양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유기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흐르게 되는데 이 강이 뭐 범람하거나 혹은 물길을 이동하면서 이 하천이 가지고 있던 비옥한 물질을 주변에 퇴적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천이 흐르는 주변 지역은 이 농작물에 물을 주기도 참 좋고 그리고 토양 자체도 비옥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농업도 발달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살기도 참 적합하겠죠. 먹을 것도 잘 자라고 그다음에 식수도 구하기 용이하고 그다음에 뭐 강을 이용해서 교통로를 이용하기도 좋기 때문에 옛날부터 어떤 문명이 발생한 곳이 바로 이 하천 주변이었어요. 그래서 세계의 4대 문명은 다 이러한 하천 주변의 평야 지역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다 도시로 발전이 되어 있겠죠. 이런 평야 지역 대부분이. 그래서 어떤 산업시설들이 있기 참 좋기 때문에 지금은 주요 경제활동의 공간이 되는 곳들이 바로 이런 평야 지역입니다. 과거의 이런 평야 지역 모습인데요. 여러분 각각의 문명을 외울 필요는 없고 어떤 특징을 알면 되는 거예요. 아, 하천 주변에 실제로 이런 문명이 발달했구나 라는 거 여러분 알면 되는 거예요. 이 황허 문명이라는 거는 이 황허강 주변에서 발생한 문명이고 또 여기 보면 인더스 강 주변에서 인더스 문명, 인더스 강이 흐르고 인더스 문명이 발달했다. 그리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다. 그리고 나일강 주변에 이제 이집트 문명이 발생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4대 문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4대 문명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 학습지에는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그림 말고도 이제 옆에 작게 다른 이런 문명이 나와 있는데 이 과거에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있었던 문명이에요. 새롭게 사람들이 알게 된. 과거에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문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냥 참고로 있는 거니까 여러분은 우선 여기 내용만 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면 굉장히 멋있죠. 실제로 이러한 평야 지역이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기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도시들을 건설하기 참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평야 지역들은 이러한 큰 도시가 되었다.
자, 우리가 이 평야 지역에선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기 참 좋다. 그다음에 농작물이 잘 자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어떤 농작물을 여러분 기르는지 주로 봤더니 아시안 여러분 주식이 뭐예요? 쌀이죠. 자, 주식이 쌀인 이유는 뭐예요? 벼가 잘 자라서 그런 거죠. 그 지역이 벼농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아시아 지역은요 주로 벼농사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은 주로 밀을 많이 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동일한 평야 지역이지만 기르는 작물이 다르고 그에 따라 우리가 먹는 주식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세 번째 해안 지역입니다. 여러분 해안 지역은 우리가 해안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속초가 이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떠올리면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사람들은 어업 활동 많이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구글어스한 장면을 띄워놨는데 여기 해안 지역도 여러분 평야 지역들이 좁게 분포하거든요. 이런 곳에서도 농업 활동이 가능해요. 실제로 여기가 지금 강릉의 그 항공사진의 모습인데 여기 보면 아마 여기가 과거에 청초 같은 석호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토사가 쌓이면서 이제 평야로 변했고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농사를 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강릉에 여행을 가면은 바닷가 바로 옆에 이렇게 평야가 조금 이렇게 아주 넓지는 않지만 분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안 지역 역시도 사람들이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 쌀을 주식으로 먹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업 활동만 한다고 해서 물고기를 주식으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농업 활동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면 되고요. 또 이제 배가 드나드는 항구의 역할도 하죠. 이제 항구 도시로 성장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염전을 하거나 양식업을 하기도 한다. 이제 염전을 하려면요 소금을 만드는 것이 염전인데 이제 이렇게 되게 태양빛이 많이 비쳐야 돼요. 건조한 날이 많아서 비가 자주 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일조량이 많은 곳이라고 하죠. 햇빛이 비치는 양이 많은 곳에서 이런 염전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형 경관이 굉장히 독특한 곳이 있어요. 우리가 봤던 산지나 평야나 해안이 아니고 독특하게 보이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은 관광지로서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이런 지역들을 하나씩 사진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화산 지형인데요. 화산 지형은 말 그대로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된 지역은 간헐천이라는 게 있는데요. 간헐천은 뭐냐? 이 가운데 있는 사진 같은 게 간헐천이에요. 이제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이 주변 지역에 뜨거운 물, 온천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화산 활동 때문에 이 그 땅 밑에 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온천이라는 것을 뭐 지하에 있는 물을 가지고 와서 인위적으로 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지구 내부에는 지구 내부 에너지, 뜨거운 열기가 있는데 이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은 이 에너지가 지표 가까이까지 더 많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마그마의 열기 이런 걸로 인해서 지하수가 뜨겁게 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뜨거워진 물이 이제 일정한 간격, 간헐적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위로 분출을 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가 아니고 평상시에 가끔 이렇게 평평하게 물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뭐 몇 분, 몇 시간을 단위로 갑자기 위로 이렇게 쫙 솟구치는 거예요. 이런 게 간헐천인데 여기 이제 관광 간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주변에 쭉 둘러 서 있어요. 그래서 이 간헐천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간헐천이 이제 보글보글 하다가 중간에 한번 쫙 위로 솟구쳐 오르면 사람들이 감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이러한 관광 산업도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활화산, 직접 화산이 지금 분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화산이 활화산이잖아요. 그럼 화산도 가까이 가서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뭐 가까이 화산 당장 분출할 때 가까이 갈 수는 없겠지만 잠시 분출을 멈췄을 때 근처 안전한 곳까지 가서 관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노천, 온천이란 거는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온천이에요. 이렇게 지열에 의해서 데워진 지하수가 이렇게 지금 뜨거운 물 지표면에 드러나 있고 사람들이 바깥에서 이 물에 이렇게 온천욕을 즐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카르스트 지형이라는 건데요. 카르스트 지형은요, 석회암이 용식이라는 건요, 물에 녹는 거예요. 무엇이? 석회암이. 근데 그냥 물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그 탄산가스를 포함한 물이에요. 탄산가스를 포함한 물. 이거를 용식작용, 그러니까 용식이란 건 그냥 물에 녹는 걸 얘기하는 건데, 특히 카르스트 지형이 만들어지는 원인을 보면 석회암이 이런 탄산가스를 포함한 물에 녹아서 만들어지는 지형이거든요. 이 아래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이렇게 삐죽삐죽 바위를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이게 큰 하나의 덩어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틈이 있는 부분에 물이 들어와서 특히 바닷물 이런 거에 녹아버리고, 이 나머지는 그 녹고 나머지 부분이 남은 거죠. 이런 게 바로 카르스트 지형인데요. 가운데 평평했던 땅을 점점점 녹아가지고 밑에 구멍이 뚫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로 흐르면서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서 지하 동굴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이 사진이 바로 탑 카르스트라는 거예요. 석회암이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빗물이나 지하수 혹은 바닷물에도 녹을 수 있어요. 이래서 녹는 과정에서 단단한 부분이 남아서 형성된 뾰족한 탑 모양의 지형.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단양이나 영월 같은 곳에 가면은 이러한 탑 카르스트가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단양 같은 곳에 방문을 가면 도담산봉이라는 관광지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 석회암 덩어리가 탑 카르스트 3개 덩어리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남아있어요. 호수에, 넓은 호수에. 그래서 요거를 보러 많이 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가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 삼척에 가면 대금굴이나 환선굴, 그다음에 뭐 석류굴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곳들이 전부 이런 석회암이 물에 녹아서 만들어진 동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카르스트 지형이 있다. 네, 이런 지형은 참 아름답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베트남 지역에는 아까 얘기한 그 탑 카르스트, 여기 하롱베이라는 곳에 가면 이 탑 카르스트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화산 지역의 온천하고 간헐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관광지로 많이 이용이 되고, 또 마지막 빙하 지역인 U자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마지막에 보이는 얘가 실은 U자국에 바닷물이 들어온 형태예요. U자국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하천의 바닥 모양이 U자 모양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하천은 원래 V자 형태로 깎인대요. 물이 지나가면 하천 바닥이 뾰족하게 깎이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가 빙하가 있던 시기에 빙하가 이 하천을 흐르면서 빙하는 엄청 힘이 세요. 그래서 하천 밑바닥을 더 깊이 둥글게 파고 지나가는 거예요. 빙하가 형성이 되면서. 그래서 깊게 U자 모양의 이제 골짜기가 생기게 되는데, 이 골짜기가 그냥 이렇게 U자 형태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혹은 바다와 가까운 곳은 이 U자국에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와서 오른쪽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게 호수가 아니고요. 여기 물은 바닷물이에요. 여기 지금 바다라면은 이 바닷물이 안쪽까지 들어온 형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골짜기를 우리가 U자국 이렇게 얘기하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는 이거를 피오르라고 말해요. 피오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면은 이게 배인데 여러분 엄청 예쁘지 않아요? 엄청 뭐 그림처럼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광을 참 많이 간다. 관광이 발달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교과서에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이 사진과 지도를 연결해서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한번 딱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46쪽의 자료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사진은요, 양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거는 이제 산인데 양들이 많잖아요. 이런 우리가 그 농업의 형태를, 목축업의 형태를 이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산이 있을 때 이제 여름에 평지가 너무 더워가지고 양들이 지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 서늘한 산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생활을 하다가 추운 겨울이 되면은 다시 평지로 내려와서 동물들을 기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직적으로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동물을 기르는 것을 이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즉 이거는 무엇을 이용한 거냐면 산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동물들을 기르는 거죠. 그렇죠? 아, 산과 뭔가 관련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2번은 뭐 하는 거예요? 양식하는 거네요. 주로 해안 지역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일 것 같아요. 3번은 평야 지역의 모습인 거죠. 평야 지역. 특히 밀하고 쌀 중에 어떤 작물일 것 같으세요? 먼저 밀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 주로 유럽이나 아메리카 지역에서의 밀농사의 모습이겠다. 자, 4번은요. 이게 되게 뾰족뾰족 아름답네요. 자, 요게 바로 뭐였어요? 탑카르스트. 베트남의 하롱베이 같은 곳이 이렇게 탑카르스트가 유명한 지역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5번 같은 경우는요. 이 라마, 알파카 이런 동물들을 기르고 있네요. 여기는 고산도시의 모습이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6번은 사람들이 물기둥을 보면서 좋아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간헐천이에요. 간헐천. 즉 화산과 관련된 그런 지형일 거예요. 그리고 고산도시는 높은 산과 관련된 도시고 탑 카르스트는 아까 얘기했던 카르스트 지형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여러분 47쪽으로 이제 교과서를 보면 자, 여기가 나와 있어요. 자, 한 명씩 볼게요. 모리. 우리 지역 사람들은 고산지대에서 잘 자라는 라마를 길러 옷을 입고 옷감을 만들어 팔아. 이랬어요. 그럼 몇 번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5번이랑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죠? 5번 사진. 자, 도안링. 우리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관광산업에 종사해 관광객들은 나룻배를 태워 멋진 지형 경관을 소개해 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아까 여러분 봤던 사진 중에서 몇 번일까요? 맞아요. 4번. 자, 에번스. 우리 지역 주민들은 바닷가에서 굴 양식장을 만들었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굴은 맛이 일품이라 인기가 아주 많아.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몇 번일까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리을, 이시야. 우리나라 북섬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뜨거운 물, 수증기, 가스 등이 분출하는 간헐천이 있어. 이 경관을 보려고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몇 번? 6번이 되겠습니다. 자, 로빈이 얘기합니다. 우리 마을은 알퐁스 도데의 소설인 별의 배경이 된 곳이야. 소설에 등장하는 양치기 소녀는 여름에는 서늘한 높은 산지의 초원으로 겨울에는 온난한 저지대 마을로 이동하여 양을 기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는 몇 번? 1번. 쌤, 내가 사는 마을은 끝없는 평원이 펼쳐져 있어. 이웃 주민들은 모두 대형 농기계를 이용해서 대규모로 밀농사를 하지. 그럼 몇 번? 3번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어렵겠지만 마지막에 지도와 이걸 연결을 해보래요. 자, 그러면은 각각 모리가 어디 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모리는 어디에 살까? 모리는 고산지대에 살겠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모리, 기역, 그리고 여기 있는 5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도안링. 자, 우리는 관광산업에 종사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긴 베트남의 하롱베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니은하고 그렇죠? 4번이 여기 내용이 설명이 되겠고요. 에번스, 굴 양식장을 만든대요. 뭔가 그러면은 해안가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기 해안가 이야기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시야 같은 경우에는 화산 활동과 관련이 있는데 화산 활동은요,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판의 경계라고 하는 그 화산이 분출이 많이 되는 곳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여기 지도에서는요, 이 뉴질랜드의 북섬이 바로 화산 활동이 이제 일어나서 만들어진 섬인데 이 섬에서 이런 화산 지형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리을과 6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뉴질랜드의 북섬. 그렇죠? 그리고 로빈. 자, 여기는 알퐁스 도대, 알프스 산맥. 그러니까 미음, 여기가 알프스 산맥이 있는 곳, 그리고 1번 스위스, 알프스 산맥 이런 곳에서 이런 이목활동을 많이 해요. 그럼 마지막 샘이 있는 곳은 바로 미국의 밀농사를 하는 이 평원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방금 본 내용을 교과서에서 지금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여기 읽어보면 되는데요. 나머지는 여러분 그냥 다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조차 요것만 간단하게 보고 다음 내용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안 지역에서 아까 뭐 항구도시로 발달하기도 하고 혹은 뭐 갯벌에서 염전 양식장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런 조차가 큰 곳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밀물과 썰물 때의 해수면의 높이의 차이를 말하거든요. 즉 어떤 이렇게 지형이 있을 때 밀물이 들어오면은 이 정도까지 들어왔다가 썰물이 나갈 때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 수심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의 일의 높이 차 이거를 조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거리상의 기준이 아니고 높이가 기준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조차가 큰 곳은 11m 가까이 되거든요. 11m. 굉장히 조차가 큰 거죠. 자, 이런 곳에는 이제 갯벌, 입자가 아주 작은 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퇴적이 되어서 갯벌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갯벌은 이런 다양한 뭐 그런 그 해양 생물들이 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해양 생물을 채취할 수 있는 양식장 이렇게 쓰기도 하고 혹은 이곳에 이제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이 바닷물을 가두어 놨다가 그다음에 해가 뜨면 이제 이런 바닷물을 말려서 증발시켜서 그 바닷물에 들어있는 소금을 채취하는 방법. 이런 소금은 우리가 천일염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염전이 발달한다라는 거예요. 조차를 얘기를 안 해줘서 조차까지 여러분 학습을 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다음 교과서를 한 장 넘기면 이 벼농사와 인간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즉 우리가 이제 벼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앞에 기후에서도 그랬고 주민 생활을 얘기할 때 이제 벼는 기온이 높고 습한 곳에 잘 자란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면적을 재배했을 때 밀보다 생산량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벼가 인간에게 굉장히 영향이 많은 그런 식물인데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지금 살펴본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쌀은 여러분 보면 이 점 하나가 10만 톤을 의미하는데 주로 이렇게 아시아 지역들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그리고 여기 이집트 조금 그리고 미국 조금 여기도 미국 조금 여기서도 보면 아주 그냥 일부 지역에서 주로 아시아에서 재배된다라는 특징을 볼 수가 있고요. 주로 이렇게 벼가 재배되는 곳의 기후 그래프를 보면요. 강수량은 그쵸? 좀 차이가 있지만 계절적으로 굉장히 전반적으로 많이 내린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기온은 18도 이상. 열대 기후 지역, 즉 덥고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 잘 자란다 라는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요 생산국을 보면은 중국, 그리고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주로 이런 아시아 국가들. 자, 그리고 벼농사와 정치가 어떤 관련이 있냐면요. 이렇대요. 청동기 시대부터 동아시아 지역에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식량 생산을 증대할 방법이 필요하였다. 이 방법이 바로 물을 이용한 벼농사였다. 벼농사는 논을 만들어 물을 대는 작업이나 김매기, 벼베기, 김매는 건 여러분 잡초를 뽑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여러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였다. 이런 이유로 벼농사 지역에는 마을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 특히 수로와 저수지 등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면 대규모의 노동력을 동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치 조직이 필수였다. 그래서 고대 국가에서는 물을 다스리는 치수가 가장 중요한 정치 행위이자 왕의 업적이었다. 즉 여기 보면 실제로 이렇게 물을 가두어 두고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이 모내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한 번에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렇게 대규모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도 과거를 보면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벼의 생산이 사람들의 어떤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벼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내용을 또 보면요. 이제 지역 경제와도 벼농사가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그럼 우리 캘리포니아 오렌지 떠올리면서 지중해성 기후다라는 거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주는 여름에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래요. 그래서 벼농사에 적합하지 않아. 그런데 이 지역이 미국의 대표적인 쌀 생산 지역이 되었다.
어떻게 된 것일까라는 거죠. 여름에 일사량, 태양이 비치는 양이 매우 풍부하므로 관계시설만 잘 갖추면 최적의 벼 생산 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뜨겁고 기온이 높으니까 물을 잘 주면 된다는 거죠. 건조하지만. 그래서 게다가 미국은 정책적으로 수출용 벼 생산을 장려한대요. 왜냐면 미국 주식이 쌀이 아닌데 이 쌀을 생산한다라는 거는 다 수출용이겠죠. 그래서 벼 재배 농가에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서 쌀값이 우리나라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미국은 현재 쌀 수출국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벽시와 대초제를 경비행기를 통해서 물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잡초가 자라지 말라고 주는 약, 대초제도 뿌리고 벽시도 뿌리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아시아 지역에는 이제 쌀과 관련된 이런 음식들도 많이 이제 발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베트남, 쌀국수, 우리도 주식이 밥이니까, 또 중국도 볶음밥, 또 일본에도 이런 초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냥 쌀밥,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 비빔밥,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밥들, 그런 게 당연히 쌀과 관련된 문화겠죠. 떡, 이런 것도요. 자, 그러면 학습지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쌀을 재배하기 위한 어떤 자연 조건과 사회 조건을 비교해 보면요. 기후적인 측면에서는 성장기에 이제 고온다습한 조건이 필요해요. 즉,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온다습. 잘 안 보이나요? 고온다습. 그리고 계절풍 기후라는 건요,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다르게 불고 계절에 따라서 날씨가 달라지는 건데, 특히 계절풍 기후라는 거는 여름에 우리나라처럼 덥고 강수량이 많은 기후, 이런 기후를 계절풍 기후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여름 기후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벼농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지형적인 조건은 평지가 넓게 분布하는 충적평야, 말이 좀 어렵죠? 충적평야는 하천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야를 충적평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대하천이 지나가는 곳 주변에는 넓은 평야와 함께 비옥한 땅이 분포한다. 그래서 과거에 문명이 발달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설명을 충적평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 공급이 가능한 대하천의 주변. 사회 조건은요, 이 인구가 별로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인구가 되게 많아야 해요. 왜냐하면 노동력이 일시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 품앗이라는 거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벼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오늘 모내기를 할 텐데 혼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옆집 사람들,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우리 집에 같이 모내기를 해주고, 다음날 다른 집이 모내기를 하면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공동체 문화가 발달하게 된 거죠. 다른 이웃들과 도와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공동체 문화가 이런 어떤 쌀로 인해서 형성이 된 거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뭐 벼농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아서 우리나라도 공동체 사회에 더 가깝잖아요. 개인주의 사회보다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자연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도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정치체제,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지 쌀이 재배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교과서 48쪽과 9쪽의 내용이었습니다. 49쪽의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내용을 그냥 물어보고 있는 거라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간단하게 정리해 주면 되겠어요. 따로 선생님이 정리는 안 할 테니까 한번 간단하게 스스로 정리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것으로 이번 주 첫 시간 수업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 영상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